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네.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텨라. 네. 5년 내지 6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부동산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위기와 이제 경제 파국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뭐 언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소시민들은 우리의 자산을 또 지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금리나 뭐 아니면은 뭐 환율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막 올라가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면은 금리까지 오면은 또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우리 부동산 시장은 네. 급매물이 거의 다 소화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네. 조금밖에 안 일어날 것이다.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 버티는 이제 그 성향이 강하니까. 부동산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이 장기 정체에 들어간 상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치면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는 뭐 무조건 빠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 급매물 다 소화된 것 그 상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팔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흐지부지 다 사라져요. 그 판매 대금이 네. 내 주머니에 오면 흐지부지 다 사라진다. 뭐 물론 뭐 그걸 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대부분 그냥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네. 뭐 극소수는 아이고, 잘 굴리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투기 역사를 보면 차 사고 1965년, 네. 66년, 67년 네. 투기 열풍, 네. 68년 붕괴. 네. 그다음에 그렇죠. 10년 네. 뒤에 75년, 76년, 네, 맞아요. 77년 네. 또 투기 열풍, 네. 78년 붕괴, 붕괴. 그 네. 85년, 네. 86년, 87년 네. 또 투기 열풍. 네. 그리고 89년부터 네. 붕괴되기 시작. 네. 그리고 95년, 96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라 그랬는데 네.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그 열기가 싹 식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2008년에 붕괴.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맞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또 열풍. 2020년 하반기부터 네. 하락. 그래서 지금 정체 상태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걸 미리 겪어본 분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부동산 팔면 그 돈 다 허지부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네.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텨라. 네. 5년 내지 6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부동산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시 한번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나라다라는 그 의미이신 거죠? 위기라는 것은 네. 위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우리 일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 초반대 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저는 최소한도 5%는 넘는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2021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 네. GDP의 4.9%였어요. 네. 그럼 4.9%만큼 더 소비해도 네. 경제가 그만큼 더 성장을 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네. 그 5%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어. 성장률이 낮을 따름이에요. 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저는 미래도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분야를 보자고요. 네. 전기 자동차 산업 그중에서 제일 핵심인 배터리.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많죠.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에요. 네. 기술력도 최강이고 생산성도 최강이에요. 네. 그다음에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그렇죠. 메모리에서는 수령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를 무시해요. 아. 네.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저 3나노를 양산을 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는 TSMC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정부가 그 숟가락 얹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류가 뭐 각광을 받으니까 정부가 다 한 것처럼 거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그 숟가락 얹기 하면 꼭 그 산업이 파괴되네요.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이 따로 있어요. 반도체 산업 20%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가 그런데 30% 넘게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일반 기계 및 수송기계류예요. 그 일반 기계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아직은 독일이나 일본의 최첨단 기업들에 비해서는 약간 뒤떨어져요. 또 정밀 기계 부분에서도 그래요. 근데 생산성 그 나라도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기계류가 그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막강해요. 아니 사실은 일반 기계류는 그 우리 국민 소득 10만 달러를 버텨내줄 수 있는 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그 배터리 산업도 그래요. 전기차, 전기 자동차 포함해서 이런 산업들은 국민 소득 10만 달러도 버텨줘요.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 국민 소득이 계속 증가하려면 뭐 2만 달러, 3만 달러 겨우 버텨줄 산업들은 도태돼야 돼요. 그래야 10만 달러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첨단의 산업들 가장 그 성장력이 높은 산업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최고의 생산성 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밝아요. 그뿐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와 그 산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한류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류가 우리 산업들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냐고요. 사실은 그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잘 사는 나라로도 지금 문화가 역수출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은 그만큼 뛰어나요. 물론 우리 기업도 세계 최강이에요. 정부가 경제 정책만 잘 뒷받침해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소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막 애국심이 막 차오릅니다. 막. 그래서 코리아 팀 파이팅 막 이런 느낌이 막 나는데 막. 맞습니다. 제발 뭐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기만 그 무난하게 잘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정부가 쓸데없이 이 경제에 간섭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쓸데없이 뭘만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해요. 그래서 연평균 한 6%는 성장할 수 있고 이게 한 10년은 지속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국민 소득이 5년 이내에 5만 달러 넘어갈 수 있고 10년 후에는 10만 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다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좀 바뀌게 될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 5년 내 6년만 좀 견디면 단기적인 위기나 이런 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쟁력을 다시 한번 또 살리고 또 이제 뼈를 깎는 또 노력을 하면 더 높은 그럼요.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 뭐 부동산, 뭐든지 간에 한국에 한번 베팅해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나 파국과 같은 경제 질병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이거를 좀 우리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해요. 그 이유는 통화의 변동성이 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고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신용 승수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신용 승수의 2배만큼 통화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금융 위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경제 변형을 누리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경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금융 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제가 규명한 그 경제 원리가 아니고 네. 찰스 킨들버거라고 네. 세계적인 경제 사학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똑같은 제목의 책을 냈는데 네. 그 책에서 세계 경제사 700년의 금융위기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광기 패닉 붕괴.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분이 네. 왜 필연적으로 광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네. 또 왜 필연적으로 광기가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또 패닉이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경제 원리는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아 그거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야 그렇게 규명하면 경제 병약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네. 좀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네. 연구했더니 네. 이제 그 원리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 그 원리가 뭡니까? 네. 그게 네. 주로 이제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네.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일정 기간 소득을 축적해야 수요가 일어나요. 네. 그럼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까지는 그 가격들은 못 올라요. 그렇잖아요. 네네.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네. 이 가격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네. 먼저 사야지. 그렇죠. 네. 빚을 내서라도 네. 지금 사요. 네. 왜냐하면 네. 2, 3년 더 저축해야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네.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겠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더 급등을 해요. 더 빨라지죠. 이게 광기예요. 어. 그래서 광기가 벌어지는 거라고. 더 빨라지면 더 빨리 땡겨서 더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 광기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조만간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그럼 가격은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럼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요. 네. 그러면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이 일어나요. 네네. 패닉이 일어나면 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네. 일정 부분 통화의 기능을 해요. 네. 통화의 기본적 기능은 거래 수단의 기능과 네.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해요. 네. 이를테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네.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이 폭락해봐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럼 이제 경제 내의 유동성이 갑자기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붕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운동 원리가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일반 원리예요. 하긴 이게 집값 빠지거나 주식 빠지면은 나는 갑자기 소비를 줄이고 막 갑자기 뭐 돈을 안 쓰고 그럼요. 그렇게 돼버리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위축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일반 원리를 네.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더라도 앞으로 닥칠 금융위기는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반 원리에 대해서 네. 좀 그 일반 투자자들이나 국민들도 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가 이제 뭐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하는데 아이, 그 그럼요. 변화도 어찌 보면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또 사람의 그 심리 그게 약간 말씀하신 광기, 패닉, 붕괴도 역사적으로 또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걸 좀 미리 좀 알면 또 내가 또 그에 사전적으로 좀 먼저 대응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경기 변동이나 어떤 경제 변화 네. 이것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경제학을 전혀 몰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게 하나 알려주십시오. 있어요. 네. 요것만 알면 내가 딱 알 수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경제에서 네. 어떤 변수인가 이상하고 그리고 큰 변동을 보이는 게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경제의 향방 그리고 경기 진단의 향방도 크게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충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경제 지표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가 큰 변동을 보였는가 네. 이거를 유심히 살피고 있으면 네.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 이걸 알 네. 수가 있어요.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요. 네. 한국은행이 네. 그 이제 경제 통계를 매월 발표하잖아요. 네. 그 중에 보면 한국은행이 그 조사 통계 올바라는 책에 네. 맨 앞에다 주요 경제 지표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40, 5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표들 중에서 그런 변화를 보였다.
네. 그럼 이건 주요 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어.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이고 가장 이상하게 변동을 보인 게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어. 환율. 환율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변동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네. 아, 그럼 이 경제 지표가 네.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환율이 올랐다. 네. 아, 그럼 수출 줄겠다. 국내 물가 불안해지겠다. 음. 그러면 같은 소로 더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는 후퇴하겠다.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환율이 오르면 환차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 국내에 투자된 해외 금융 자본들 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 자본들도 환차선을 피해서 해외로 넘어가겠구나. 네. 아,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겠구나. 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주요 통계 지표를 예. 매달 보다가 예. 갑자기 튀는 거 보면 예. 야, 이게 어떻게 영향 미치지? 맞아요. 이렇게 계속 맞아요. 보라는 거죠. 이게 꼬리 물기 하듯이 그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아이, 저 투자자들은 제가 이제 사실은 어디 가서 강연할 때도 도표를 점처럼 안 보여줘요. 네. 왜냐하면 네. 그래프도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직접 그려봐라. 여러분들이 자료를 직접 수집해봐라는 의미로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 중요성이 떨어져요. 자신이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해요. 네. 애착이 가요. 해줘도 어차피 뭐 그래서 의미 더 없어. 믿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주식 투자자 그러면은 주가 변동을 최소한도 100년 자료는 가지고 있어라.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주요 시장의 네. 자료를 가지고 있어라.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왜 이런 변동이 보였는지 끊임없이 물어봐라.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본인이 직접 어떻게 그 전개될 것인가를 자꾸 추적해보고 유추해봐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경기 향방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요. 네. 저는 그 말씀을 자꾸 드려요. 하긴 이게 투자자들은 이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그래야 지금 내 자산의 어떤 방향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 앞단을 모르면 사실 이 뒤에서 이 방향성을 좀 알기도 쉽지 않은 것도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네. 경제학이 엄청 어렵잖아요. 네. 특히 고급 과정에 가면 네. 그 외계인들이 쓰는 네. 그 숫자 부호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보지 마라. 원론만 봐도 충분하다. 네. 가격 이론, 통화금융 이론, 소득 이론, 국제 개혁 이론 네. 이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근데 이건 공부는 필히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다만 이제 현재의 경제학 이론들이 현실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책에 쓰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요즘 거 좀 별로 안 좋다. 가격 이론. 그 가격 이론의 전제 조건, 완전 경쟁, 그 완벽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균형. 여기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네. 이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는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만큼 현재 가격 이론은 미진화된 상태예요. 앞으로 진화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원론을 배우되 네. 그 집착하지 마라 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그 말씀도 한꺼번에 드리는데 네. 현실을 직시해라. 네. 이론이 현실과 다르면 당장 그 이론은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라. 현실이 중요한 거죠. 이론 중요한 게 그럼요. 아니고. 현실에서 그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을 이론가들이 못 따라가요. 그럼요. 미국을 봐요. 미국은 네. 재무장관이든 연준 의장이든지 네. 순수 경제학자들은 좀처럼 임명을 안 해요. 다 현장 뛰던 사람들. 대기업 총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그래요. 물론 지금은 연준 의장이나 재무부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방은행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분들이에요.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가 있다면 딱 한 사람 있어요. 버냉키라는 사람은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네. 그걸 극복하는 데는 이 사람이 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죠. 완전히 그냥 임명했다. 저격수였죠. 완전 그거 전문가였으니까. 그 사람 빼놓고는 다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가끔 이게 틀리기 때문에 네.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 정책 결정권자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기획재정부에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얼마나 알아요.
여기 소장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좌우간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시면 한번 하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자문이라도 구해줬으면 또 예전에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치권에 또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냐고. 그럼 저는 간단히 얘기해요. 나는 하늘이 부여한 책무가 경제학 연구라고 생각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도 아쉬움이 없겠어요. 아쉬움이 지나고 나니까 있었죠. 후회가 좀 있죠. 근데 그 정치적으로 성공할 기회는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늘이 참 내한테 기회 많이 줬다는 생각을 이번에 한 자주 번 더 하는데 오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를 악착같이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악착 같음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성격상 그 기회는 기회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어떻게 한 번 또 오면은 또 이번에도 장갑 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병리학이 현재 경제학에는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경제체라는 것을 유기체로 간주하고 경제학은 성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학에서도 이 병리학이 이미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제체보다 훨씬 우월한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의학이 생리학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발달해 있잖아요. 경제 병리학도 발달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은 지금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그 일반 원리에 대해서 좀 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그 일반 원리를 임상 사례로 그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 사례들을 충분하게 이 공부를 해야 특히 경제정책 당국자는 그래야 국가 경제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하긴 결국에 우리 다 한국이도 잘 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과거 사례든 또 앞으로 또 미래를 또 잘 예측하고 최대한 실수 없이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뭐 필요한 뭐 정보든 아니면 어떤 이론이든 다 받아들여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렇게 그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배우셔가지고 정치권에 또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